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독일에서 가장 빠른 도로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이면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아우토반이 아니냐 이야기하시겠죠. 그런데 정작 독일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독일에서 가장 빠른 도로는 바로 자동차 매장으로 가는 길이라고요. 아우디, 포르쉐, 폭스바겐, 마이바흐, 메르세데스 벤츠까지 자동차로 세계적인 명성을 가졌고, 자동차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나라는 단연 독일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누구나 인정할 만한 자동차의 나라 독일에서 억대도 넘는 연봉을 받던 자동차와 도로 전문가로 일하던 한 남자가 한국에 처음 방문하자마자 모든 걸 내려놓고 제발 한국인이 되게 해달라고 빌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이야기만 나와도 눈살을 찌푸리며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던 그 남자는 도대체 뭐 때문에 다 버리고 한국인이 되게 해달라며 애원을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에서 귀화를 목표로 살아가고 있는 독일 출신 모리츠 슈바이거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귀화를 하기 위한 과정들을 기다리며 요새 그간 제가 살아온 과정들을 돌이켜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국으로 오게 된 건 아마 저에게 가장 중요한 운명의 우연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그 생각이 난 김에 이렇게 여러분에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한국에 와서 저는 좋은 친구들도 사귀고 사랑스러운 여자친구까지 만나며 즐거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번 놀라는 게 또 새로운 걸 배운다는 거예요. 독일에서 30년 살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걸 한국에 와서는 매번 새로운 시각으로 깨달을 수 있게 하거든요. 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예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어릴 적 저는 남들보다 유난히 자동차에 관심이 많던 아이였습니다. 왜 남자아이들이면 무조건 차를 좋아하는 거 아니냐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유별난 애였어요. 슝 빠르게 지나가는 차만 봐도 어느 나라에, 어느 브랜드의 어떤 차량인지 맞출 정도였으니까요. 어릴 적에는 하도 자동차를 봐서 자동차가 곧 고장날 것 같은지도 대충 맞출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아버지는 그런 저한테 타고난 재능이라면서 나중에 정비소를 차리면 대박이 날 거라고 말씀하시곤 했죠.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차를 하루 종일 만지고 보고 뜯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자동차에 대해 공부하다 보니 수학도 과학도 좋아졌고, 그러면서 저는 타고나게 공부를 잘하는 애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머리가 꽤 좋은 아이였죠. 어쩐지 기억력이 좀 남달랐어요. 그래서 친구 부모님의 차량? 마을의 차량이 바뀐 것들도 금방 알아차렸고, 못 보던 차량이 새로 출입해서 불법으로 주차를 하게 되면 귀신같이 잡아내는 역할도 했어요. 그래서 마을에서 저는 꽤나 인기 스타였었죠. 독일 사람들은 좀 무뚝뚝하지만 천천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빠르게 하는 게 최고가 아니며 천천히 제대로 이루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신념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죠. 저희 부모님도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에 반해 성격이 다소 급했던 저는 집안에서 유일하게 튀는 아이였어요. 저는 뭐든지 빠르게 도전해보고 다른 걸 도전해보는 시간적인 여유와 경험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반면 부모님은 한 번에 할 때 아주 신중하고 천천히 이뤄야 한다고 믿으시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실험들을 해보고 싶었지만 부모님의 뜻대로 공부만 전념해서 했죠. 부모님은 좋은 대학교를 나와 좋은 학벌을 가지면 그 이후에는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주어질 거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독일 사람들은 대부분 급한 사람들이 없거든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죠. 모든 공사를 하는 것만 봐도 그 성격이 나타나요. 아주 오래 걸려요. 한번 공사를 시작하면 우린 그게 언제 끝나는지 예상이나 기대 자체를 하지 않아요. 그냥 거긴 늘 공사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달까요? 불편함은 나중을 위해 당연하다고 믿는 편이에요. 튼튼하고 견고하기만 하면 좋은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한국에 오기 전엔 그랬죠. 한국같이 빨리빨리 하는 문화가 정말 질색이었으니까요. 처음에 저 같은 독일 사람이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에 적응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건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오래 걸려 지은 만큼 견고하다고 믿으니까 그만큼 잘 바꾸지도 않죠. 그야 당연해요. 한번 바꾸기 시작하면 또 오래 걸릴 거고. 그러면 큰 도로나 시설의 경우 너무 오랜 기간 공백이 있기 때문에 아예 시도조차도 해볼 수 없는 거죠. 어느 정도냐 하면 예를 들어드릴게요. 독일은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나 도로들이 많아요. 아니 대부분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네요. 그리고 주차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에서 운전을 하면서 느끼실 텐데요. 많은 주차장들이 거의 대부분 70년대, 80년대 자동차 규격 사이즈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좁아서 요즘 전체적으로 차들은 사이즈가 커지는데 그런 차들을 주차하려면 그건 정말 난이도가 높죠. 그런 차를 주차하려면 아주 완벽한 주차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할 정도일 거예요.
내리기가 쉽지는 않고요. 하지만 독일 사람들이 천천히 해서 좋은 점도 또 있어요. 그건 바로 전체적으로 독일 사람들은 전반적인 운전 실력이 상당히 좋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면허를 딸 때 한국 돈으로 300만 원 내외 정도를 들여서 따야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큰 이벤트로 여겨요. 그리고 기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요. 독일인들 성격답게 정말 짧게 속성으로 하게 되면 6개월 정도 걸리고 보통은 1년 정도 걸려서 면허를 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운전을 하고자 마음먹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취득을 하기 때문에 그건 좀 장점이긴 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점은 동의해요. 운전을 하게 되면 내 목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목숨들까지 달려있다 생각하고 해야 할 만큼 위험하기도 하니까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좋은 문화라고 생각했죠. 저는 자동차를 운전하고 목적지로 향하는 모든 과정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대학교를 갈 때 생각했죠. 전공을 뭘 선택하면 될지 바로 감이 왔어요. 칼스루에 공과대학교로 갔어요. 교통계획가가 되기 위해서였죠. 그러기 위해선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이나 교통공학, 도시공학 또는 관련 분야에서 학사나 학위를 취득해야 했어요. 석사까지도 필요하죠. 제가 좋아하는 분야여서 그런지 힘든 줄도 모르고 공부했던 것 같아요. 공부하고 매진하고 매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보다 현저하게 뛰어난 실력을 보였고 빠르게 스카우트되어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또래 친구들보다 2년이나 빠른 성장이었어요. 저에게도 친구들에게도 큰 이슈였어요. 왜냐면 저를 스카우트해간 회사가 정말 떡소리 나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교통계획가로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는 곳이라 할 수 있었어요. 정부기관인 BMVI로 바로 갈까도 했는데 민간 기업에서 먼저 좋은 스카우트 제의가 왔고 또 좀 경험을 쌓은 다음 민간 기업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해당 회사로 들어가기로 했죠. 그 회사에서 제가 제안받은 곳은 교통계획이나 교통 엔지니어링, 교통 시뮬레이션을 통해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걸 하는 부서였어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도로를 세우고 설계하고 수정할 때 독일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백 번을 예상해보고 가장 효율적일 도로 계획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오랜 기간 공사가 걸리기 때문에 저희 부서는 거의 핵심 심장과도 같은 부서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초봉 역시 한국 돈으로 6천이 넘을 정도로 높은 연봉이었죠. 저는 출근하는 매일이 즐거웠어요. 제가 사랑하는 모든 걸 집약해서 볼 수 있는 완벽한 직장이었으니까요. 도로 계획은 한 나라를 경제력과 생활 수준을 결정지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맡은 도로 분야는 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도로를 잘 계획한 걸 보면 정말 잘 맞춘 레고나 조립물처럼 거의 완벽한 조형물에 가깝거든요. 잘 계획된 도로는 도로의 교통체증을 줄여줘요. 왜 그런 곳이죠? 이상하게 왜 막히는지 모르는데 분명히 막힐 이유가 없는데 매일매일 하루 종일 막히는 그런 도로들이요. 그런 도로들은 잘 이루어졌다고 보긴 힘들어요. 뭐 간혹 가다가 꼭 그 자리에는 반드시 도로가 들어서야 하는데 방법이 정말 그것뿐인 경우가 있긴 하지만요. 도로 계획만 잘해도 차량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일상생활의 효율성을 높여주거든요. 그리고 도로 설계를 좀 더 좋게 꾸준히 바꿔나가면서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줘요. 노후한 시설을 유지 보수 관리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가면서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통은 안전과 가장 큰 영향을 끼치죠. 우리가 병원을 찾아가려면 도로를 지나가야 하고 또 앰뷸런스도 의약품 등 모두 도로를 통해 도착하니까요. 접근성을 향상시켜주는 이 도로는 교육, 의료, 고용과 같은 서비스에 대해 접근성을 증가시켜 사회적 기회의 평등을 촉진해주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역할을 하고 있죠. 시장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이뤄지는 것들은 부차적인 동맥, 정맥 같은 피가 통하는 역할일 거고요. 아시다시피 도로 인프라에 따라 도시는 확장하고 발전을 촉진하게 됩니다. 새로운 도로는 주거나 상업 지역의 개발을 만들고 유도하기도 하죠. 도시 경계의 벽을 허물게 하는 게 그 주변 도로 계획이 얼마나 완벽하게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달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든 역세권이나 교통이 편리한 곳이 가장 비싼 부동산 시세를 가진 것을 보면 이건 아마 만국의 공통일 거예요. 교통이 원활해져야 일상생활의 효율성이 확 올라가죠. 이는 경제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으로까지 이어지는데요. 사람들과 상품의 이동 시간을 단축시키기도 하고 이것은 가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만들죠. 신선도에도 영향을 주니까요. 얼마나 빨리 공급할 수 있고 도달할 수 있느냐가 결국에는 모든 경제 원래의 핵심인 셈라고 할 수 있죠.
도로 인프라는 비용과 시간을 최대한 절약해서 지역 곳곳의 경제들의 직접적인 이득을 제공할 수 있게 해야 해요. 교통이 원활하지 못하면 지역에서 생산하는 갖가지 물품들의 배송에도 차질이 생기고, 이동이 어려워지면 경제 활동에도 제동이 걸리니까요. 그렇다고 아무데나 무분별하게 개발을 할 순 없습니다. 너무 급하게 하면 오히려 사고의 위험이 있어요. 자연 환경에도 부정적인 환경을 미칠 수 있고요. 서식지 파괴, 자연 생태계 교란, 수질 오염도 따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도로 하나 잘 못 짓는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최대한 친환경적이면서 도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요즘 추세기도 하고요. 막 짓게 되면 도시로 향하는 외딴 곳에서의 접근성은 향상시킬 수 있겠죠. 하지만 거기서 따라오는 부차적인 자연 보호 문제라던가 소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먼지 대기 오염까지 생길 수 있어서 주민들의 건강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도로 계획은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 환경 그리고 그 나라에 전반적인 영향을 끼쳐요. 저는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일했죠. 그러다 보니 날이 갈수록 저는 매일매일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고속으로 승진을 하게 됐죠. 연봉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고 5년이 되던 해 벌써 연봉 1억을 훨씬 넘는 금액을 받고 있었어요. 이제는 국가기관으로 옮겨갈 때가 됐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였죠. 그동안 너무 일을 하느라 못 썼던 휴가를 한꺼번에 써야 했어요. 거의 다 합치니 한 달이나 되더군요. 워커홀릭이라 불렸던 제가 갑자기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뭘 할지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갑자기 휴식이 찾아온 거죠. 사실 그만둘까 계속해서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던 중이었어요. 너무 오래 한 길만 달려왔고 제가 좋은 도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가서 고민도 말씀드릴 겸 오랜만에 부모님께 같이 여행이나 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저희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린 우리 약속이 있어. 너도 너 친구들이랑 가렴. 그 말에 친구들에게 전화를 다 돌렸어요. 하지만 친구들은 다 저에게 짜증을 내더군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었죠. 남들보다 일찍 회사에 스카우트 됐다고요. 그러고 고속 승진까지 했잖아요. 그게 친구들과의 속도에서 다름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어느덧 이젠 여유 있는 저와는 달리 이제 한창 달리면서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친구들은 저처럼 휴가를 편히 내고 어디론가 갈 여유가 있지 않았거든요. 문득 모든 게 공허해졌죠. 남들과 다른 속도로 달리는 기분이 마치 제 인생이 슈퍼카라고 느꼈는데 문득 아무도 없는 도로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옆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앞으로만 달려왔다는 걸 그제서야 알았어요. 그래도 저희 나깃과 친한 친구도 있긴 했어요. 그건 바로 슈퍼카 동호회였죠. 우리 동호회는 모두 명차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클래식카부터 슈퍼카까지 자동차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가입할 수 있지만 가입 조건이 꽤나 까다로워요. 자동차를 정말 잘 알아야 해서 가입할 때 자동차에 대한 30문제를 맞춰야 들어올 수 있죠. 저는 한 문제만 틀리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슈였죠. 한 문제만 틀린 사람은 여태껏 오직 저 하나였다면서 동호회 회장 데이브가 말해줬거든요. 그는 저를 무척이나 좋아했어요. 저도 그와 잘 통했죠. 데이브는 해외를 도는 사업가여서 비교적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구경하는 게 영광일 정도의 슈퍼카 그리고 클래식카를 수도 없이 가지고 있고 독일에서 쭉 나고 자란 토박이고요. 우리가 친해진 계기는 공통사 때문이었습니다. 공통으로 좋아하는 게 있기도 했지만 공통으로 싫어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데이브도 저도 한국에 대해 무척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데이브는 외국 출장이 일상인 사람이었는데 이젠 외국에서 독일 차만큼이나 한국 차를 보게 될 때 도저히 납득도 인정도 이해도 할 수 없다면서 한국 같은 데서 만든 차랑 우리 명품차들이 나란히 한 도로를 쓰는 게 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같이 수준 떨어지는 기분이야. 코딱지만 한 한국의 차를 독일 차와 함께 같은 도로를 달린다는 걸 용납하지 못했죠. 그러고 그 차를 모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무식하다며 한국인들을 아주 싫어했고요. 저도 한국 차를 탄 사람을 아주 싫어해요. 최악의 경험을 했거든요. 그때 한국 차를 탄 그 사람 때문에 저는 죽을 뻔했었죠. 그때는 제가 일을 한 지 한 1년 정도 됐을 적이었어요. 신입을 갓 지나고 있을 때였죠. 정말 안 하는 편인데 그날은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좀 늦은 시간 일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눈병이 걸렸는지 계속해서 눈앞이 시야가 뿌얘졌어요. 그런데 제가 운전을 하다가 실수를 하고 말았나 봐요. 선을 넘어간 거죠. 정말 살짝 그것도 1초 정도였어요. 그러면 안 됐는데 제가 실수를 한 걸 인정하고 사과를 하려는데 갑자기
한국 브랜드 차가 제 앞으로 쌩하고 위험하게 끼어들더니 제가 가는 길을 한 30분이나 따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일부러 사고를 내려고 계속해서 위태롭게 운전을 하고 클락션을 미친 듯이 울렸죠. 공포스럽더군요. 도와달라고 하고 싶어도 도로에 사람도 없었고 눈은 잘 보이지도 않고 겁이 나니가 중간에 차를 세울 수도 없었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려 할 정도였어요. 정말 운 좋게도 경찰차를 발견하자 바로 그 앞에 멈췄고 그 차는 그대로 떠났습니다. 그 차를 신고하고 싶었지만 그 차는 이미 쌩하고 달아나 버린 상태였죠. 눈 상태 때문에 차량 번호는 기억을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딱 하나 차종이랑 뒷유리에 엄청 큰 스마일 핑크색 스티커를 붙였던 건 기억에 남았죠. 스마일이 핑크색이라서 특이하다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전 그 차에 탄 사람이 독일 사람은 아니라는 건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인들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운전할 리가 없거든요. 그 이후에 지인들을 만나도 한국인들이 운전을 난폭하게 한다며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완벽하게 동의했죠. 아무튼 그 이후 계속 저도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부정적이어졌어요. 첫 한국에 대한 인식을 부정적으로 하니까 쳐다도 보기 싫은 그런 기분 아세요? 제가 딱 그랬어요. 한국이라면 모든 게 싫었죠. 데이브를 만난 날 데이브에게 긴 휴가가 생겼는데 혹시 여행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데이브가 그날따라 기분이 완전히 다운되어 보였어요. 이유를 물으니 데이브는 이번에 디자인 관련 사업 때문에 외국 출장을 가야 하는데 그게 일본에서 한국으로 출장지가 바뀌어 버렸다며 말이 되냐고 너무 화가 난다며 심술이 난 것이었어요. 저는 평소에 데이브가 얼마나 한국을 싫어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공감해줬죠. 기분도 별론데 술이나 마시라고 권했죠. 저는 데이브를 데려다 주기로 해서 마시지 않았고요. 독일은 음주운전을 하면 정말 큰일 나거든요. 게다가 대리운전도 너무 비싼 데다가 대중교통은 범죄의 온상이죠. 특히 데이브처럼 부자가 취해서 대중교통을 저녁에 탄다? 그건 그냥 그들에게 좋은 먹잇감이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데려다 주는 게 여러모로 안전하죠. 데이브를 데려다 주러 데이브네 동네로 향했습니다. 그 동네는 정말 헉소리 날 정도로 보는 경험도 쉽지 않은 저택들이 즐비해 있었어요. 부자들이 이렇게나 많구나 싶은 생각에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어요. 그간 데이브와는 친했어도 그렇게 집 앞까지 간 건 처음이었거든요. 데이브를 데려다주고 집에 가려고 데이브의 차고에서 나와 천천히 주행했어요. 거긴 워낙 슈퍼카들이 많으니까 괜히 사고가 나게 되면 큰일 나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충격적인 걸 목격했죠. 데이브네에서 딱 2개 정도 떨어진 곳에서 그때 그 한국차를 만난 거예요. 스마일 스티커가 붙은 바로 그 차였죠. 딱 가로등 바로 아래 주차를 해놓은 덕에 깜깜한데도 그 분홍색 스마일이 떡하니 보이더군요.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사진부터 찍기로 했죠. 제 차를 주차하고 그 차에 내려 걸어갔습니다. 주섬주섬 휴대폰을 찾는데 갑자기 저벅저벅 어떤 남자가 걸어오더니 갑자기 이탈리아어를 쏘아붙이며 저에게 무어라 하더군요. 그 남자는 차의 주인이었어요. 그 남자는 저에게 이탈리아어로 손바닥을 턱 아래에 대고 손가락을 위로 튕기듯 움직이는 제스처를 보였어요. 저는 그게 뭔 뜻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건 꺼지라는 이태리 제스처거든요. 이탈리아어를 어느 정도는 알아듣는데 욕설에 가까웠어요. 왜 여기서 뭐 하는 거냐 하는 신경질적인 말들이었죠. 저는 그 사람을 보자마자 데이브가 말했던 이유 중에 이태리에서 이상한 사람이 와서 동네를 흐린다고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그 사람이 이 남자인 게 분명했죠. 그 한국차를 타고 절 위협했던 게 한국인이 아니라 저 사람이었고 그간 제가 큰 착각을 했다는 걸 그날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데이브는 정신이 드는 고맙다며 전화를 했어요. 저는 데이브에게 어제 있던 일에 대해 말했죠. 또 이 쉬는 기간 동안 한국 방문을 같이 가는 게 어떠냐고 물었죠. 고민을 하다가 저도 그냥 승낙을 했어요. 엉겁결에 그렇게 저희 첫 한국행이 결정되고 말았죠. 하지만 한국으로 가는 티켓을 구하는 게 생각보다 더 어려웠어요. 아무 때나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몇 번의 클릭 끝에 겨우 구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데이브보다 이틀이나 늦게 갈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래도 데이브는 가서 여러 미팅을 하기도 해야 하니까 차라리 잘 됐다 싶은 마음도 있었죠. 어차피 시간도 꽤 있다 보니 우리는 한국에 가서 단순한 관광 정도가 아니라 한국의 도로를 달리면서 로드트립을 해보는 게 어떤지 의견을 나눴어요. 자동차를 타고 운전하는 걸 좋아하는 우리의 의견은 정확하게 일치했죠. 데이브가 공항에서 기다린다고 했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드디어 한국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친한 친구가 낯선 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도전은 꽤 설레는 일이더군요. 가는 길 내내 설레는 마음이 들었어요. 가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잘 알아보지도 않고 편협했던 제 자신을 반성하며 그렇게 한국까지 가게 됐어요. 비행기 날짜를 기다리는 동안 한국에 대한 오해를 알게 되고 나서 유튜브와 검색을 통해 한국에 관련해 이것저것 많이 알아봤습니다. 휴가다 보니 남는 건 시간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솔직히 좀 의외였습니다. 의외였다기보다는 믿을 수 없었다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아요. 한국이 발전한 곳이라는 건 잘 알고 있었지만 제가 본 리뷰들마다 정말 특이했던 점은 한국을 한번 가보고 싫다고 추천하지 않는 사람의 글은 거의 볼 수가 없었거든요. 몇 날 몇 일을 찾아봤지만 죄다 한국은 꼭 가봐도 좋은 곳이라는 내용뿐이었죠. 유럽 여행을 실제로 온 사람들의 반응을 보게 되면 10명 중에서 절반 이상은 정말 실망스러웠다는 말을 하곤 하는데 도대체 그 작은 나라가 뭘 가지고 있길래 이 난리를 떠는 건지 혹시 조작이 아닐지 반신반의하는 마음이었어요. 한국이 워낙 정보나 미디어 강국이니까 이런 유튜브도 조작을 한 게 아닐까 하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도 했죠. 그런데 제 생각이 다 어리석은 거였다는 걸 한국을 도착하고 1시간도 안 돼서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공항에 도착했을 때 솔직히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그 엄청난 규모와 최첨단 시설에 눈이 휘둥그레져서 정신을 못 차렸으니까요. 마치 놀이공원에 처음 온 아이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데이브가 보이질 않았어요. 로밍도 아직 하지 않았지만 와이파이를 바로 사용할 수 있어서 데이브에게 메신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다소 당황스러운 답변을 늘어놨어요. 미팅이 길어져서 이제야 끝났다고. 지금 출발하면 막히는 시간이니 용산역까지만 공항 지하철을 타고 오는 게 좋겠다고 하더군요. 데이브에게 좀 화가 나려고 했어요. 아니 처음 오는 나라에 아무것도 모르는데 위험한 대중교통을 타라고 하다니 좀 무례한 게 아닐까 했죠. 그런데 데이브는 한국은 전혀 걱정할 거 없다며 빨리 오라고 하더군요. 그 결과 데이브 말이 100% 맞았습니다. 한국 대중교통은이나 어느 시설에서도 범죄는 찾아볼 수도 없었고 쾌적함 그 자체였어요. 독일과는 완전히 천지 차이였죠. 도시 계획을 할 때 한국 대중교통은 항상 레퍼런스로 등장하는데 이게 이용객이 된 입장으로 보니 더 편했어요. 상당히 감명받은 저는 한국 지하철 노선도를 카메라로 찍어서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봐도 믿겨지질 않더군요. 이 작은 나라에 도대체 역과 레일이 몇 개인지 셀 수도 없었으니까요. 이 정도면 인프라가 닿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용산역에 내렸을 땐 지하철뿐만 아니라 바로 고속철도까지 이어서 편하게 어느 지방이든 갈 수 있다는 것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크게 한 방 맞은 기분이었죠.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 거지? 너무 놀란 제가 용산역을 둘러보고 있을 때 데이브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데이브는 아주 밝은 얼굴로 이렇게 말했죠. 봤어? 한국 정말 미쳤지? 이렇게 끝내주는 거 본 적 있어? 데이브가 빌렸다는 차를 타러 가자 한 번 더 의아했어요. 현대차를 빌렸더군요. 한국차는 최악이라고 욕을 하곤 했던 데이브가 한국차를 빌렸다니. 저의 표정을 읽은 데이브는 내일 면허증 렌터카 업체에 등록하고 너도 한번 운전해봐. 진짜 새로운 세계야. 차로 한 15분 달리자 우리가 머무는 호텔이 나타났습니다. 호텔 앞에는 고궁이 보이는 곳이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역사와 현대를 한 곳에 그것도 이렇게 조화롭게 건설할 수 있는 건지 전문가로서 놀라움에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경험이었어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우린 강원도라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보기로 했어요. 한국의 바다를 보고 싶었거든요. 내비를 찍어보고 놀란 건 갈 수 있는 루트가 3개 이상이라는 거였죠. 우린 가장 빠르다는 영동고속도로라는 걸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동승운전자로 등록을 하고 드디어 제가 운전대를 잡은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차가 그 정도로 발전했는지 그 정도로 좋은지 왜 그렇게 한국차들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단박에 알아버렸거든요. 서울의 도심을 지나가며 데이브와 저는 계속해서 감탄사만 연발했습니다. 한국은 끊임없는 도시의 연속이었고 완벽한 도시계획을 이루고 있는 반복이었어요. 가도 별로라고 할 수 있는 곳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죠. 게다가 한국에는 산이 많아서 자연과 도로, 도시 사람들 모두가 유기적으로 살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고속도로에 들어간 저는 한국의 휴게소를 보며 또 한 번 놀라게 됐습니다. 유튜브에서 한국 휴게소에 대한 이야기를 보긴 했었지만 실제 경험은 훨씬 끝내줬어요. 사실 제가 많이 지쳐 있었거든요. 처음 보는 길에 내비를 보는 것도 익숙하지 않았던 저는 계속해서 버벅거리고 긴장하느라 온몸이 다 녹초가 되어 있었죠. 그런데 휴게소 덕에 바로 기분이 전환되더군요. 안마기 코너도 있었어요. 정말 몸이 녹아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재충전을 한 뒤 이번엔 데이브가 운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지도를 보는 걸 도와주기로 했고요. 다시 출발을 하고 내비를 집중해서 보며 데이브가 운전을 하는데 아까부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거슬리게 내비에 자꾸 색깔 표시가 된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이게 도대체 뭐지 싶었어요. 그러고 도로를 쳐다보니 정말 누가 바닥에 낙서를 해둔 것처럼 색칠을 해두었더라고요. 뭐야? 한국은 도로에 왜 저런 짓을 해놔? 도로는 가장 중요한 공공시설이라고. 한국 사람들은 공중 도덕이 바닥이네. 불만을 늘어놓다가 분기점에서 저는 그 낙서의 정체를 알아채고야 말았습니다. 차들을 위한 유도 분리선이라는 걸 알아챈 거죠. 그건 정말 그야말로 천재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머리끝 털이 쭈뼛 설 정도의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오기 시작했죠. 마치 저에게 이게 진짜 도로 건설이라고 알려주는 듯 했거든요. 저는 독일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